앞으로 봉준호 감독이 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가 네, 네.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맞아요. 이럴 수도 있다. 오.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네.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게 됐는데 예. 기생충이요. 기생충. 진짜 일을 내고 있네요. 근데 기생충은 네. 왜 옛날에 그 나이키 광고였나 무슨 광고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오. 그런 이 기생충이 지금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미 우리가 지난해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2019년 그 빨무더 까느 영화제 네네. 그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었는데 네. 그 이후로 어떻게 멈추질 않아요. 골든글로브상 외국어 그렇죠. 그것도 사실 이 노미네이트 된 것도 처음인데 네네. 수상해버렸어요. 아예 상을 받아버렸고 아카데미도 6개 부분에 네. 올라갔다 그랬죠. 네. 그것 자체도 근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자꾸 너무 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안 받으면 실망을 해. 근데 지금 안 받으면 실망할 일이 아니고 진짜요? 이번에 아카데미상에 노미네이트 된 그 네. 영화들 한번 쭉 보세요. 네. 우와, 일단 어마어마한. 작품상에요. 포드 데 페라리가 있고요. 아이리시맨이 있고 조조 래빗이 있고 조커가 있고 작은 아씨들이 있고 결혼이요. 저 이것도 굉장히 잘 봤거든요. 그리고 1917도 있고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탈렌티노 감독이. 네. 기생충 타란티노. 네, 네. 기생충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생충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제작비로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작비로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 작품상이 지금 영화 공부하는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2019년이 진짜 영화계의 풍년이었다고 다들 쟁쟁한 작품들이 감독도 볼까요? 마틴 스콜세지 그 다음에 토드 필립스요. 조커의 샘 맨데스요. 거기에 퀸틴 타란티노 아까 말씀하셨고 봉준호가 있는 거죠.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글쎄요. 대한민국에는 영화 100주년이었는데. 그렇지. 100주년이었지. 네. 근데 세계적으로는 다른 데서 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걸지. 네. 참 좋아요. 저는 그래서 기생충을 보고 나서 이렇게 좀 느꼈던 게 왜 영화마다 주는 그 감흥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기생충은 좀 굉장히 묘했어요. 묘해서 어떻게 묘해요? 그냥 첫 느낌은 찜찜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각성? 내가 그동안 무디게 사회에서 정말 무디게 혹은 외면하면서 보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응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유쾌하지만은 않았지만 영화 보는 내내 또 유쾌함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유쾌하지만은 않았지만 이게 뭐지? 싶을 만큼 이렇게 둥 맞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근데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갖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또 살짝 의문도 들긴 들었었는데 칸느에서 상 받는 거 보고 이게 뭐 통하는구나.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구나. 그렇죠. 특히 프랑스에서는 어떤 반향이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프랑스에서도 상당히 히트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한국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코드가 있다. 네.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프랑스에도 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봉준호 감독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이 더빙 문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언어 문제, 언어 장벽. 번역 문제.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미국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이게 번역 그러니까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거 그거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영화들을 문맹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영화 보고 이거 보고 그치.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길들여졌으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영화를 그렇게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막을 읽으면서도 이 영상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되는데 미국 사람들은 못 한다는 이게 거죠. 너무 바쁜 거야. 그걸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 영화에 인색한 것이 이제 바로 미국 사람들인데 네. 사실 그래서 프랑스도 영화를 할 때는 대부분이 더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하기 싫으니까 더빙을 해. 근데 프랑스에서도 제가 이제 그때 보면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영화관 중에서 좀 예술적 영화를 많이 좀 상영하는 그런 몇 개 있잖아요. 우리 또 시내에. 네네. 프랑스도 이제 그런 극장에서는 자막으로 해요. 네. 더빙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원래 본어를 그렇죠. 들어볼 그걸 그대로 수 있도록. 들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막으로 하는데 저도 이제 프랑스에서 볼 때 이거 싫어서 그냥 더빙된 걸로 선호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프랑스에서도 이게 통했다는 것이죠. 이게 정서가 뭐라 그럴까 한국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 봉준호 감독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랬죠? 1mm도 안 돼, 1인치도 안 되는 거기 장벽을 좀 뛰어넘어라. 그렇죠. 그걸 뛰어넘어 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그 작품성을 인정을 받은 거죠. 네. 예. 일을 했습니다, 진짜 봉준호 감독이. 이제 사실 뭐 아카데미상 근데 난 그 말도 사람이 나긴 났어요. 아카데미상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났어요. 그 로컬인데 뭐 이 말 그렇죠. 보셨죠? 네. 야, 그런 말을 함부로 못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네. 그거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은 영미권에서 뭐 그거는 우리나라 대종상이에요. 그런 거죠. 그냥 미국 영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 다들. 그걸 갖다 로컬 영화인데 그걸 내가 그럼 그 말이 와 한 방도 빵 났어요. 네, 봉준호 감독을 연세대 시절에 가르쳤던 김호기 교수님을 최근에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연대 사회학과. 근데 사회학과 나왔죠. 그렇죠. 김호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 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라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이게 다 지금 괴물을 통해서 그리고 기생충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걸 스승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영화를 하고 싶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걸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때 했던 그 대답에 지금 하나씩 괴물을 통해서 옥자를 통해서 기생충을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구현해 나가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진짜 대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 봉준호 감독이 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지가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 얘기가 봉준호 감독이 앞으로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 영화로 이렇게 녹여내는 뭔가가 있다면은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것이 저거잖아요. 세계가 보는 우리. 외국에 최근에 그 외신의 한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내가 들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어디 언론입니까? 통찰력이 아주 깊네요. 진짜 이거는 되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얘기하는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국에 미국이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분들도 찾아보셔도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보여드리겠지만 What Parasites 읽어주세요. Misses about inequality in South Korea.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기생충이 이 불평등에 대해서 놓친 것? 그렇죠. 그러니까는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맞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한국이란 사회 그래 역시 그리고 저도 이제 외신을 계속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기생충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한국의 이런 그 불평등 그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있고 반지하 저는 반지하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어로는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베이스먼트 아파트먼트라고. 그러니까는 지하에 있는 아파트. 네. 근데 베이스먼트 아파트먼트 하면은 지하에 좋은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화려한. 그러니까 그렇게만 그러니까 반지하라고는 이게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영상이 제공이 되니까 이해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하에 그야말로 땅 아래에 뭔가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조그만 집.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많은 그 영화학적 분석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사회의 한국 사회에서의 빈부격차를 좀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등등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기사도 그런데 굉장히 그 사회 경제학적인 아주 그러니까 하나의 그 논쟁거리를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좋은 네네. 아티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 빈부격차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저 영화에서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그 한국 사회에서의 빈부격차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국 사회가 그걸 보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읽는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보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뭘 놓칠 수 있다는 이야기냐? 그 영화를 보면서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하구나. 뭐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 있어요. 이 영화가 이제 참 좋은 상 받고 외국에 알려지는 거 좋은데 한국이 너무 좀 이상한 나라로 알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일부분 이 필자도 어떤 의식의 흐름인지 알 것 같네요. 그분들의 생각이. 이 필자도 어떤 부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네. 한국에서의 빈부격차 오케이 좋은데 그러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럼 아시아의 브라질 혹은 아시아의 남아공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브라질 뭐 남아공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저 객관적인 수치를 봤을 때 브라질 정도의 빈부격차는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고. 우리도 남미 특집 하면서 예전 에피소드 돌려보면 우리 그 정도는 아니구나 확신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은 사실 우리가 이제 국뽕 뭐 그럴 필요도 없지만 또 지나치게 또 우리가 뭐 비하시킬 필요도 없어요. 정확한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G7 우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이 G7 다음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G7 일곱 나라와 그 다음에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중국, 인도, 그다음에 브라질 이렇게 하면 10나라가 되는데 그 다음이 우리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보다도 우리가 GDP가 앞서 있고 단순한 GDP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브릭스라고 있잖아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그다음에 그 남아공 요 5나라를 브릭스라고 부르는데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 개발도상국 중에 강대국.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G7과 브릭스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그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국뽕으로 나가는구나 오늘 방송.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은 그러니까 굉장한 빈부격차가 있는 나라 이렇게 딱 단순화시켜 버리면은 그럼 브라질 같은 나라, 뭐 남아공 같은 나라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니 계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를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을 잘 나타내주는 그 지니 계수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도 그 나오는데 월드뱅크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니 계수가 그렇게 나쁜 그 기록을 보여주질 않아요. 불평등 지수로. 불평등 지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나라들이 주로 어디에 있냐? 이제 저 북유럽이라든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 지수가 미국보다는 좋아요. 그리고 이 블룸버그에 같이 나오는 도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 불평등 지수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불평등 지수가 좋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빈부격차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가 다 같이 못 살아도 당연히 크지 않잖아요. 물론 다 같이 잘 살면은 그게 제일 좋겠지만 다 같이 못 살아도 근데
이제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이 쫙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그렇죠. 그 불평등.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GDP 규모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 상위 클래스에 있어요. 예. 근데 지니 지수가 그 아까 말씀드린 몇몇 선진국 국가들보다도 더 낮다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객관적인 그 경제 지수로 따졌을 때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만만한 나라는 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 그 혁신 지수라면 세계 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혁신 그리고 저 기술 같은 것들 이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네. 굉장히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언론 자유 지수 같은 것들도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네.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이제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네.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난 굉장히 이 아티클에서 재밌는 걸 본 게 뭐냐면은 네. 저도 그걸 그렇게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네. 이게 짧은 시간, 그러니까 한 세대 만에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잘산 그렇죠. 한 세대 만에 뛰어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6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네. 60년대 제가 태어날 당시에 우리나라는 정말 못 살았단 말이에요. 네. 저 어렸을 때 3살 때나 뭐 사진 찍은 거 보면은 전부 판잣집이에요. 내 뒤로. 내가 입은 옷이나 뭐 내 옆에 친구들 보면 다 꾀재재하고 그 내가 기억하는 가장 첫 내 사진이 물론 돌 뭐 이런 사진 말고 서서 이렇게 찍은 사진 고구마를 들고 있는 고구마가 식량이었어요? 아니 몰라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간식? 뭐 쪄서 줬겠죠 누군가가. 고구마 식량은 아니었어요. 자다 일어나는 얼굴로 고구마를 들고 멍한 표정으로 옆에 너 친구들 서 있고 이제 누구 아줌마가 앉아 있는데 누구 엄마겠죠. 일단 몰라 누군지. 그 뒤로 이제 흑백 사진이라서 더 그래 보이는지 몰랐는데 전부 판잣집이에요. 전부. 그 옆으로는 이제 조그마한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우리나라 요즘 같으면은 뭐 보호 시설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 전혀. 그러니까 가다가 빠질 수도 있는 그냥 뭐 대충 그리고 그 뒤로는 전부 판잣집. 이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태어날 당시에 이제 한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건 어쨌든 어릴 때니까 60년대 후반, 뭐 70년대 초반 뭐 그런 시기일 텐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왜 서울의 자료 사진 같은 거 봐도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거기 제가 그 태어난 곳이 여수예요. 그래서 그 기억을 가지고 여수밤바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수를 갔어요. 거길 찾아냈는데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여수는 완전히 뒤밖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요. 없기는. 그러니까 불과 한 세대 만에 그러니까 나의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과 저의 지금 성인이 된 요 사이에 한 세대 만에 한국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이 진짜 빈 말이 아니라 그건 맞아요.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진짜 기적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팩트로 우리가 인정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슨 우리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이런 거를 막 우리는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펌프질을 했는데 펌프질 안 해도 그냥 팩트로 그거는 분명 사실이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한 급성장하다 보니 급성하자 하면 또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안 하는 걸로 이 한 세대 만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세대 간의 그 빈부격차가 바로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는 가난했던 세대, 우리 세대는 갑자기 부자가 된 세대예요. 그러면서 이 아티클에서 이야기한 것이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70년대 초까지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을 이만큼 이끈 동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받은 세대다. 수혜자죠. 수혜자다. 그렇죠. 수혜자예요. 저도 6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수혜자다.
으쌰으쌰하면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같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 우리 사람으로서도 저 시청자나 청취자분들 네. 중에서 네. 60년대생 또 70대 초반까지 네. 이 그 태어나신 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민주화도 이뤘던 세대예요. 386 소위 386이라고 이제 하는 586 사람들이 되셨죠. 네. 그냥 386이라고 해요, 그냥.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30대는 90년생입니다. 아니 그래도 386 그냥 저기 뭐예요? 저 고유명사로 네, 그냥 386. 386이라고 하는 걸로. 그거 뭐 586 뭐 그냥 386. 예. 그러니까 386 민주화를 이뤘던 세대이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동시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학교 다니면서 학점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네. 그 당시는 졸업하고 취직 걱정을 안 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취직 그거야 어딘간 되겠지. 그 뭐 누가 예를 들어서 요즘 이렇게 저 대기업 있어요. 거기 들어갈 때 저 기억이 나거든요. 어디 거기 됐대 그럼 지금은 거기 됐다고 이러는데 그때는 뭐 거기 그래 거기 그냥 넣으면 되는 걸로 우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이 두 자릿수로 성장하던 그 시대. 그리고 거기에 인적 구성원으로 활동을 했으니 얼마나 이분들이 그렇죠. 승승장구. 졸업과 동시에 바로 이제 산업전선에 이제 들어가고 쭉쭉쭉 잘 나가고 또 역할 하시고. 그러다가 이건 뭐 마침 외환위기 터져가지고 집값이 뚝 떨어져. 집도 살 수 있어요. 그치. 그 당시에 가능했죠. 90년대 말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벌고 뭐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그때 갑자기 이제 우리 저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죠. 집값이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집을 또 살 수도 있는 이런 저 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지금 그러니까 그 60년대 뭐 70년대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때셨잖아요. 조금이라도 현금 자산이 있으셨다면 고금리의 혜택도 보셨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었으나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그 당시 고생한 거 물론 저도 제 친구들이 그때 엄청나게 해고당하고 고생 많이 했던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글쎄요 전체가 다 그랬다 뭐 이렇게 일단 적어도 저는 외신에서 나온 아티클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말한 바에 대체적인 추세를 봤을 경우에 그렇게 됐다. 것이죠. 집도 살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우리 전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이 빈부격차가 갑자기 퍽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영원히 두 자릿수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집값이 뚝 떨어졌던 것이 갑자기 훅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막 건감생심 꿈도 못 꿀 수 위로 있는.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뒷세대는 갑자기 툭 막혀버린 거죠. 마치 옛날에 그 대학 교수 자리도 마찬가지였던데 80년대 말 요럴 때 대학들이 갑자기 막 생기면서 정체됐던 그 공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수가 확 됐어요. 교수직이 많아지니까. 그다음 그 사람들이 자리를 다 잡고 나니까는 그다음엔 못 따라가요. 딱 막히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수 자리는 완전히 못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대가 쫙 모든 그러니까 물론 일도 많이 하고 한국을 이만큼 성장시킨 세대인데 그러면서 그만큼 또 양분도 쫙 빨아들인 그 뒤로 한국이 이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뒤따라오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툭 막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인 빈곤, 그다음에 청년 실업 문제가 같이 여기서 바로 나온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한국의 진짜 문제라는 건데 말하자면은 한국의 전체 인구를 놓고 빈부격차, 불평등을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GDP 높고 뭐 다 좋아. 근데 그냥 전체 인구에서 빈부격차가 아니고 세대 간의 빈부격차 이게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제가 이제 뭐 신선하다라고 봤던 것은 근데 이게 한국이 단 한 세대 만에
갑자기 급성장을 하고 나니까 전 세대와 요 세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진짜 문제를 보려면은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는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 이렇게 단순히 정형화 시켜서 보면은 많은 걸 놓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제 미국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시각에서 기생충을 보거나 영미권의 어떤 유럽권에서 그들이 차근 이룰 수 있었던 산업화나 경제 성장의 그런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기생충을 들여다 본다면 야 진짜 한국은 심각한 나라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의 이런 급성장 정말 압축된 성장 속에서 세대 간에 일어나는 이런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굉장히 대한민국을 잘하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었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진짜. 데이비드 피클링이라는 네. 저 칼럼니스트인데 메일 한번 보내서 찬사를 보내고 싶네요. 근데 저기 아시아를 잘 아는 사람 그러게요. 원래가 이제 이쪽으로 잘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정형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에서 그치 새로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이 제목 그대로 미처 우리가 놓친 것, 잘 못 봤던 이런 부분들 그냥 단순한 빈부격차가 아니고 세대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는 굉장히 또 이 관점이 좋고 신선했던 것이 마치 이렇게 세대 간 격차하면은 세대 간의 싸움이 나게 또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결 구도로 막 이렇게 딱 프레임을 그렇게 짜버릴 수 있죠. 386 물러나라. 지금 국회에서도 보니까 586 물러나라 이러던데 아니 뭐 그 인위적으로 막 물러나라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필 또 내가 얘기하려는데 내가 그 나이에 껴가지고 제가 말하기가 좀 애매한데 제가 이제 속 빠지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한번 임상훈으로 386처럼 임상훈으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세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세대예요. 민주화를 이루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만큼 이끌었고요. 전 세계 윗세대의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죠. 톱으로 이제 끌어올렸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문화 강국이 되는 이 이제 밑거름을 깔아줬던 그러니까 훌륭한 세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이 그 아티클이 저는 신선했던 것은 이런 것이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이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러니까 이 아티클에서도 그 얘기는 해요. 급성장한 그리고 고도의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꼭 따라다니는 그 병폐 이게 뭐냐면은 빈부격차인데 잘 사는 나라들 다 빈부격차 크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 치고는 한국이 굉장히 이걸 안정적으로 잘 조절하고 선방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만의 그 성장이 어떤 특이한 성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그 세대 간의 불평등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아주 날카로운 뭐냐면은 색다른. 이 영화의 그 기생충에 나오는 영화의 세 가정이 이거 스포일러 아니죠? 대부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 보셨다면 저희 이야기를 듣고 보셔도 나쁘지 않아요. 요 얘기는 뭐 안 보셨다 해도 들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연히 한 장소에서 세 가정이 만나죠. 어떤 한 가정 좀 못 사는 또 어떤 한 가정 되게 잘 사는 또 어떤 한 가정 진짜 비극적인 한 가정 세 가정이 이제 어떻게 뭐 우연히 한 장소에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건데 이 필자에 따르면은 우연히도 그 세 가정의 가장들이 전부 그 세대더라. 그 가장을 기준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송강호 씨 그리고 이선균 그리고 박명훈 이분의 존재는 진짜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도 절대 그런 걸 안 다니셨대요. 관객과의 대화 이런 거에서도 다 빠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빠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정의 가장들이 딱 그 세대죠. 그 세대라 하면
60년대와 70대 초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에서 현재의 한국을 만든 세대이기도 하지만 네. 가장 축복받은 세대인 딱 그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래 그 세대에서 그렇게 빈부격차가 나왔고 그런데 아까 이제 객관적인 수치를 쭉 줬듯이 전 세계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한국은 살만한 나라였어. 이게 관리가 된 거였어. 그런데 진짜 한국에서의 문제는 그 당신들 60년대, 70년대 그 세대와 다른 그 윗세대, 그 아래 세대 이 빈부격차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쫙 뭔가 이렇게 오죠. 박수. 그래서 참 그 대단한 통찰력이죠. 맞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찬사를 하는 동안에 그 안에 이제 가려진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무가내로 한국은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네. 봐서도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빈부격차가 그러면은 별로 없는 나라 이렇게 하면 또 가려질 수 있는 세대 간의 빈부격차 이 문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가려진 것이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필자에 따르면은 그 봉준호 감독 역시 그 세대다. 네, 네. 그렇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또 느끼시는 건 이들의 자녀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강호 씨의 아들과 딸 그리고 이선균 씨의 아들, 딸 나오는데 이들 간의 격차는 그렇죠. 지금 현재대로 이렇게 계속 굴러가다가 이들이 갖고 있는 정말 그 대한민국의 발전의 시기에서 같이 성장을 해왔지만 어쨌든 뭐 불운했든 아니면 이 사람의 능력치였든 이 계속 불운이 더 겹쳤던 이 박명호 씨든 이 셋의 그런 그 격차보다도 그렇죠. 이 하위 세대로 왔을 때는 그렇죠. 이미 출발점 자체가 그렇죠. 이들과는 달리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이들 간의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까 말씀드린 세 명의 세대 그러니까는 60년대에 태어난 그리고 70대 초까지 이 세대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그 본인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뭐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불운이 겹칠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생을 쭉 지금만 이제 3분의 2 정도 이제 살았나 뭐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이제 그때 이렇게만 했었어도 반 살았죠. 요즘엔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그럴까요? 네, 그럼요. 반 산 걸로 그리고 뭐 요때 이렇게만 했었더라면 네. 이런 게 가능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래 세대는 출발점부터 이제 더 이상 너무 차이가 심한 거죠. 올라설 수 없는 이미 그렇게 갈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그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국 사회를 볼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수치 같은 것들을 보면은 네. 그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빈곤 생활자가 13% 이거는 괜찮은 성적이에요. 빈곤자가 13%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근데 66세 이상으로 가면 44%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윗세대로 갔을 때 윗세대로 가면 빈곤율이 이렇게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OECD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진위 개수 같은 것들을 보면서도 그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괜찮은 거는 그 세대, 괜찮은 세대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윗세대로 올라가면은 그러니까는 전쟁 겪고 일제 시대 겪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많은 열매들은 그 다음 세대, 우리 같은 세대한테 물려주고 그 윗세대는 빈곤으로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4%면 절반이. 그렇네요. 66세 이상의 44%가 빈곤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2단계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밑에 세대는 이 44%를 능가할 수 있는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집도 마찬가지죠. 사실 그러니까는 이 아래 세대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집을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집을 사실 수도 있었고, 살 수도 있었어요. 네. 잘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사는 사람도 네. 있었는데 우리 네. 아래 세대는 집을 산다는 것은 영원히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재력이 도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하. 마찬가지 서울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네. 월급을 13.4년 동안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 한 푼 안 썼을 때 불가능. 이게 뉴욕의 5.7배예요. 뉴욕보다 높아요? 네. 그리고 도쿄의 4.8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뉴욕 평균보다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 저 기사에서 나온 거 그대로 제가 읽거든요. 아, 네. 허헐. 그리고 이것도 참 재밌죠. GDP 대비 가계 부채 이제 영국, 미국 또는 일본보다도 높아졌고 이 기생충에 등장하는 네. 제일 불쌍한 캐릭터. 네. 이 저 박명훈 씨 말씀하신 거. 예. 숨겨진 그분. 네. 그 캐릭터가 그 어떻게 나면 저는 이 부분 잊어버렸는데 아마 그 고리대금 업자에게 쫓기는 인물로 나온다 그러네. 네, 맞아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도망 다니고 숨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런 인물이란 점은 놀랍지 않다. 이게 되게 재밌는 아주 그 신선한 분석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 기생충 속 이 세 가정의 가장은 모두 60, 70년대 초 태어난 세대고 봉 감독 본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등을 한 대 뒤통수 때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세대의 상황이 암울하다면은 이들의 부모와 자녀 세대의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하다. 이게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또 한 번 소름이 돋은 게요. 이 데이빗도 굉장한 통찰력이 빛나지만 이걸 혹시 우리 봉준호 감독께서는 다 염두에 두고 그려낸 상황이라면 진짜 대단한데요. 그럴 수 있죠. 감히 제가 어떻게 그래서 봉 감독님, 저기 이 기사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세요? 초현실적인 디스토피아를 영화의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봉준호 감독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서 향후 영감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찾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다음 영화의 소재가 바로 이게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세대 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그렇죠. 대한 데이빗 이분께는 제가 한번 이메일을 드려보든지 정말 찬사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은 이 세대 간의 갈등, 그다음에 이 제가 혼자 제가 마음대로 덧붙인 게 아니고 이 데이비드 피클링이 이 얘기한 부분에서 이 세대 간의 갈등과 또 하나 OECD 어떤 국가들보다도 가장 열악한 한국의 그 성적이 평등. 그러니까는 이 한국 사회에서 급격하게 발전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피해를 본 패자들은 그러니까는 그 윗세대, 아랫세대, 그다음 여성이다. 이 이야기를 데이비드 피클링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우리나라 안에서는 잘 못 봐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OECD 국가를 그러니까 왜 자꾸 OECD 하냐? 아니 우리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선진국이에요. 그럼 선진국은 선진국답게 이제 어떤 그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니까 OECD에서 우리가 저 밑바닥에 가 있으면은 그 왜 그래?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OECD 전체의 그 수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 수준은 최하에 이제 떨어져 있다는 거 그거를 또 역시 지적을 했어요.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충분히 알겠고, 이 제시카송만 유행인 줄 알았는데 이런 통찰력 깊은 아티클을 접하고 나니까 이 영화 좀 다시 한번 또 보고 싶고 이런 시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해준 이분한테 진짜 감사의 편지를 좀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의 불평등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놓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데이비드 피클린이라는 칼럼니스트의 글을 소재로 세계가 보는 우리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들려도 되고요. 뭐 그냥 안 들려도 되고 이미 이것만으로도 그리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를 통해서 저희는 또 인문결 연구소에서는 또 하나의 통찰력을 얻었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브라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